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4부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시대에서 450쪽 과도기의 주요 사상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도기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이를 니콜라우스 코사누스가 나와요. 제가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한번 볼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코사누스는 반경이 무한하다고 가정할 경우에 원주가 직선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한계 고찰이라고 하네요. 무한한 것에 대한 그리고 유동적이고 동태적인 고찰 방식에 대한 파우스트적 충동은 확연한 한계를 지닌 정태적 형태와 물체만을 다루었던 고대 기하학과 차이를 보인다. 그리스의 정신은 어디서나 한도와 명확성, 한계 설정을 추구했다. 이러한 정신에 대해서 한계를 갖지 않는 것이란 낮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와 달리 쿠사누스의 사상과 그가 선취한 서양의 수학 발전 및 유럽의 다른 많은 문화 영역에서는 유럽인들에게만 고유한 것이라 생각되는 충동, 즉 일체의 한계를 넘어 무한한 것으로 나아가려는 충동이 살아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만 하더라도 한도와 명확성, 한계 설정을 추구했다고 해요. 근데 쿠사누스로 넘어와서는 서양의 수학이 발전했고 한계를 넘어서서 무한한 것으로 나가려는 충동이 살아있었다. 이런 서술이죠. 그러한 류의 수학적 예를 사용해서 쿠사누스는 신의 본질을 절대적 무한자, 모든 대립들을 총괄하는 그러한 무한자로서 서술한다. 그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는데 우선 감성적 인식 능력은 연관성을 갖지 않는 개별 인상들을 전달하고 지성적 인식 능력은 감성이 제공한 인상들을 정리하고 연결시킨다. 따라서 지성적 인식 능력의 주요 임무는 대립된 것들의 구분과 분리이며 그 최고의 원리는 배중률이다. 마지막으로 이성은 지성이 분리해 놓은 것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통일시키는 능력, 즉 종합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이성의 차원에서는 대립들의 일치가 존재한다. 음, 재밌네요. 자, 감성적 인식 능력, 지성적 인식 능력. 그 다음에 이성과 지성이 분리해 놓은 것을 통합하는, 종합하는 능력이 있다. 이성의 차원에서 대립들의 일치. 감성, 지성, 이성. 이게 차원이 점점 높아지네요. 감성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개별 인상들을 받아들이고, 지성은 정리하고 연결시키고 구분하고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성은 이걸 종합한다. 대립들의 일치가 일어난다. 고 합니다. 대립들을 일치시키는 이성이 그렇죠. 종합하고 정돈하고. 사유의 최고 대상인 신은 절대자이며 그 안에서는 모든 대립들이 지향되어 있다. 대립이 없다는 거죠. 신은 가장 큰 것이자 가장 작은 것이다. 은폐자로서의 신은 모든 대립을 초월하며 우리의 이해 능력도 넘어선다. 모든 대립을 초월해 있다. 신에게는 대립이 없다. 적대적인 게 없다. 모든 것들을 품는다. 바다 같은
존재네요. 다 받아들이는. 대립들을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시키려는 강한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쿠사누스의 이러한 인간적 면모는 종파들을 이해시켜 종교적 평화를 이루려 했던 그의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그는 당시 기독교의 양대 지주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서로 접근시키고 후스 교파와도 타협을 짓고자 했었다. 더 나아가 그의 사상에서는 기독교 이외의 종교도 배제하지 않는 범세계적 관용의 이념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그는 코란의 가르침을 연구했으며 한 저술에서는 신의 명에 의해 모든 종교의 현자들, 즉 그리스인과 유대인, 아랍인 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들이 하나의 신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탐구하고 숭배할 뿐이며 또 예배 형식은 다양해도 지구한 신적 진리는 오직 하나뿐임을 깨닫게 했다. 이게 평화이죠. 저도 코사누스를 어, 이런 사람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종교가 대립하면 안 되죠. 평화, 평화 중요하죠. 자, 그리고 조르다노 브루노예요. 브루노. 코사누스가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 사상인 태양 중심설을 관념적으로 선취했다면 브루노는 코페르니쿠스의 사상을 배우고 이를 의식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브루노는 사변적인 방식으로 코페르니쿠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며 그의 생각은 후일 과학적 연구에 의해 참된 것으로 입증되었다. 파라셀수스는 의술을 자연철학적 세계상의 커다란 맥락에서 사유했으며 의학과 화학의 생산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많은 값진 사상을 남겼다. 그는 특히 프랜시스 베이컨과 야콥 베메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사상사에서 그가 갖는 의미는 근래에 와서야 제대로 인정받게 되었다. 음. 브루노는 우주의 무한성에 관한 사상을 세계의 역동적 통일성과 영원성이라는 사상과 조화시킨다. 세계는 영원하다. 왜냐하면 세계 안에서는 개별 사물들만이 변화와 무상성에 굴복하고 전체로서의 우주는 영원한 존재자이며 따라서 불멸의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역동적으로 통일적이다. 왜냐하면 전체 우주는 생명을 가진 거대한 유기체를 형성하며 단 하나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주는 단일하고 무한하며 부동의 것이다. 우주는 결코 산출되지 않는다. 그럴 것이 우주가 동경하거나 기다릴 만한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즉 우주는 스스로 모든 존재를 갖고 있다. 또한 우주는 소멸될 수 없다. 그럴 것이 우주가 변전될 만한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즉 우주는 스스로 모든 것이다. 더 나아가 우주는 감소되거나 증가할 수 없다. 즉 우주는 무한자여서 그 무엇도 더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덜어낼 수 없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의 생명을 불어넣는 원리를 브루노는 신이라고 부른다. 신이란 모든 대립들의 총괄이다. 모든 대립들의 총괄. 신은 가장 큰 것이자 가장 작은 것이고 무한한 것이며 불가분의 것이다. 불가분은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신 안에는 가능성과 현실성이 모두 담겨 있다. 신에 관한 이러한 관념은 호사누스의 사상에서 유래하고 우선은 그와 일치한다. 브루노는 신이 세계를 마부가 마차를 몰듯 바깥에서 지배한다는 견해를 반박한다. 신은 세계의 위나 바깥에 있지 않고 세계 안에 있다. 생명을 불어넣는 원리로서의 신은 세계 전체와 그 모든 부분들 안에서 작용한다. 우리는 불멸의 자연 법칙에서 이 법칙에 따르는 심정의 경건한 느낌 속에서 신을 구한다.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이런 입장을 범신론이라고 한다. 브루노의 사상적 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인물로는 라이프니츠가 있다. 그의 모나드로는 포사누스의 연원을 두고 있지만 브루노에게서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브루노 사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피노자이며 그 밖에 괴테와 셸링을 꼽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인물은 프란시스 베이컨이에요. 음, 베이컨은 정치적 관심과 학문적 문필가적 관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다. 정치인도 되고 싶고, 어, 학문적으로도 이름을 날리고 싶고, 학자로서도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학자에 대한 욕구는 관직 활동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만 틈틈이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저술가로서의 베이컨의 명성은 에세이에서 시작되었다. 형식 면에서 몽테뉴를 계승한 이 저작은 몽테뉴 못지않은 문체적 탁월성을 보여주며 세계 문학의 보고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다. 거의 모든 문제를 성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네요. 베이컨의 학문적 주요 저작은 미완성으로 머물렀다. 이 작업이 바탕에 놓였던 계획은 베이컨처럼 짤막한 여가 시간만을 활용해야 하는 형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개인의 역량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것이었다. 베이컨이 원한 것은 바로 학문의 포괄적 개혁, 다시 말해 학문 일반 및 그 모든 부분 영역에 대혁신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베이컨이 대혁신이란 제목으로 구성한 연구 계획에 따르면 그는 먼저 그리스 시대 이후 학문이 정체 상태에 빠진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여러 학문과 그 과제 영역을 새롭게 분류하며 세 번째로 자연 해명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다음 개별 자연과학 분야에 이를 응용하고 이어서 미래의 학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련과 발명과 발견에 관해 서술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태동시킨 학문의 진보 과정에서 탄생할 미래의 사회성을 응용 철학이란 제어에서 서술하려고 했다. 베이컨은 자신이 계획한 저작 중에서 세 부분만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먼저 학문의 가치와 진보에 관하여는 당시 학문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과제 제기 및 미래의 결실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으며 새로운 오르가논은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간으로 의식하여 붙인 제목이라고 하네요. 학문 방법에 대한 논의이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아틀란티스는 이상적 미래 사회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목표가 되는 것은 어, 여기서 베이컨은 근대 자연과학의 유일한 성격은 아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규정적 성격을 최초로 서술하고 있다. 베이컨의 목표는 진보, 실용성,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였다고 해요. 이게 인제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죠. 진보, 실용성,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 그렇지만 인간의 자연 지배는 자연에 관해 아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는 방식, 다시 말해 과학이 밝히는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방식으로만 자연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목표에 도달하려면 올바른 방법이 필요하며 올바른 방법을 획득하려면 두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첫째로는 모든 편견과 종래의 오류에서 사유를 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로는 사유와 탐구의 올바른 방법을 인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우상론, 베이컨의 오류 추리론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정말 유명한 건데 이거 다시 한번 전에도 여러 번 했죠. 다른 철학사 책 할 때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 책이 좋은 게 그 베이컨이 다른 데에는 그냥 4대 우상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만 나오는데 이런 맥락이 나오잖아요. 어떤 부분은 되게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고할 만합니다. 자, 4대 우상 베이컨의 첫째로는 종족의 우상이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본성 자체에 기인하는 모든 오류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인간의 정신은 사물들에서 실제보다 더 큰 정도의 질서와 규칙성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명제를 사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이유나 감정 혹은 관심에 제약된 이유에서라도 일단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를 뒷받침하는 것들만 보려 하고 그에 반하는 것들은 보려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사고는 의지나 감정에 의해 혼탁해지곤 한다. 그러므로 학자는 쉽게 동의가 되는 모든 논증을 불신해야만 하며 자신의 가정에 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훨씬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건 일반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거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요. 상식이 틀린 경우도 많죠. 음, 그래서 종족의 우상, 인간의 본성 자체에 기인하는 모든 오류라고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그럼 알아야겠죠.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 동굴의 우상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해서 빌려온 이 표현으로 베이컨이 지칭하는 것은 개인의 소질과 교육 관점, 그리고 그때그때 구체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오류들이다. 이러한 오류는 최소한 개인의 수만큼이나 많이 존재한다. 이 동굴의 우상은 개인이 동굴에 갇혀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각자 자기만의 동굴이 있죠. 자기만의 편견, 자기만의 아집. 근데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생각들, 그 내가 그런 환경에서 배우고, 내가 그런 학교에서 배우고, 그런 모든 것들이 동굴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정말 중요하죠. 자, 셋째로는 시장의 우상이 있다. 이는 인간 사이의 접촉과 교류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오류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들 사이의 가장 중요한 소통 수단인 언어이다. 어,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타인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는데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면서 오류가 생겨요. 발생합니다. 언어로부터 비롯되는 오류. 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극장의 우상이다. 베이컨이 이처럼 비유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고 해요. 극장의 우상. 이런 오류는 뿌리 깊은 인습적 철학 명제들에서 유래한다. 특히 고대 철학의 명제.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포착할 수 있다고 흔히 믿지만 사실 이것들은 허구적 연극 작품에 비견될 만한 것들이다. 극장의 우상은 우리가 극장에서 연극 무대를 보듯이 어떤 명제들, 유명한 어떤 격언이나 그런 거 많죠.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어, 우상들로부터 지성을 정화시키는 것은 소극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적극적 과제를 이루는 것은 올바른 학문적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 방법은 전통에 대한 호소나 논리적 도출 작업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이컨이 말하듯 학문에서 그런 방식은 발견자들의 계승적 교체가 아니라 그저 교사와 학생의 교체, 즉 순환 운동을 낳을 뿐이다.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오로지 경험에 근거하고 오로지 경험에 자연 자체에 묻는 방법인 귀납법뿐이다. 그렇지만 아무 계획 없이 그저 사실과 관찰 결과만 수집해서는 안 되며 체계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이 방법은 모호한 단편적 경험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다듬어진 경험에서 출발하며 이로부터 공리를 도출하고 확인된 공리로부터 새로운 실험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개략적으로나마 근대 자연과학을 성공으로 이끈 방법에 관해 알게 되었다. 그 방법이란 출발점에서 작업 가설을 세우고 한목적적으로 짜인 실험을 통해 목표한 경험을 수집한 다음 결론을 이끌어내고 일반적 명제를 정식화하고 다시 실험에 의해 이를 검증,
하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자, 그저 몇 종만의 지필로 끝난 미완성의 저술,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 베이컨은 플라톤이 언급한 전설의 섬을 끌어들여 미래의 사회상을 그려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컨이 그린 미래 사회는 뭔가? 어떠한가? 이 국가는 정치가가 아니라 선별된 최고의 학자들에 의해 통치된다고 해요. 이 섬은 경제적으로 자급자족을 누리는데 교역 물품은 금이나 상품이 아니라 진보의 빛이다. 이 섬나라는 12년마다 일군의 학자들을 세계 각국에 파견하며 학자들은 외국어를 습득하고 세계의 모든 민족의 학문적, 기술적 성과를 연구한 다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는 전 세계의 학문적 진보가 거둔 성과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그런 나라예요. 베이컨이 꿈꿨던 나라. 음, 근래에는 세익스피어 작으로 알려진 희곡 작품들의 원작자가 베이컨이라는 주장이 대두했다. 이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베이컨 연구의 권위자들은 대다수가 이런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베이컨은 당대의 많은 중대한 자연과학적 발견을 관가했을 뿐 아니라 이 베이컨의 한계죠. 자신이 옹호한 실험 방법 자체를 지극히 불완전하고 왜곡된 방식으로밖에 실행할 수 없었다. 또한 베이컨이 제시한 귀납법은 현대 자연과학의 귀납적 방법과 정확히 같은 것이 아니다. 베이컨은 사실의 수집과 비유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며 이론과 연역법이 여전히 갖는 중요성, 특히 그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수학에서 연역법이 갖는 중요성은 깨닫지 못했다. 심지어 그는 언제나 양적인 것에서 출발한다는 이유로 수학자들의 고철 방식을 비난한다. 이게 베이컨의 한계였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인물, 야콥 베메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낯설죠. 후사누스와 브루노 베이컨은 앞에서 다뤘던 세 인물은 중세에서 근세로의 전환이라는 표 아래 묶을 수 있는 정신운동에 기속된다. 복창성과 정신적 깊이에서 이 세 사상가에 뒤지지 않는 야콥 베메는 마이스터 에카르트와 타울러, 루터라는 이름이 속하는 계열에 포함될 수 있다. 루터는 신앙을 모든 것의 기초로 삼고 교회 전통을 경멸한 종교 혁명가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성서의 자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고위 성직자로 변모했으며 그에게서 새로운 교회 전통과 확고함이 지나쳐 경직마저 보이는 교의가 시작되었다. 이 두 번째 요소는 공식적인 프로테스탄트 교의로 개성된 반면에 첫 번째 요소는 이미 루터 생전에 교회에서 이탈하거나 교회와 갈등을 빚은 프로테스탄트 신비주의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더욱 발전되었다. 음, 어, 넘어가서 뱀에는 집필 금지령을 받았으며 여러 해 동안 이를 준수했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이 평안을 누리지는 못했다. 음, 원래 야곱 뱀에는 재화공이었다고 해요. 재화공이었는데 친구들의 간청을 못 이겨 밝아오는 서광이라는 책을 집필했고 이게 이제 정통교파의 성직자들 오시 주임 목사의 증오를 사게 된 거죠.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집필 금지령을 받고 추방되고 고생했습니다. 예. 결국 그는 내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다시 펜들을 잡고 빠른 속도로 1년의 대작을 완성했으니 신적 본질의 세 가지 원리에 관하여와 위대한 신비가 바로 이 시기의 저술이다. 서민 출신의 뱀에는 독일어로 글을 썼다. 그의 글에서는 자신이 내적으로 직관한 것을 적절히 표현하고 제대로 채석하기 위해 끊임없이 때로는 감동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고심하고 있는 흔적이 여실히 나타난다. 그는 탁월한 언어 창조자였으며 이 점에서 루터의 견줄 만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독특한 방식으로 독일어의 어휘 형성을 홍보하게 했다는 점에서 종종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연상시킨다.
물론 뱀에는 철학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저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뱀의 사상의 출발점을 이루는 것은 다른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그렇듯 모든 것이 신이며 모든 것이 신 안에 있다는 관념이다. 그래서 뱀애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대가 심층과 별들과 땅을 본다면 그대는 그대의 신을 보는 것이며 또한 신의 품속에서 살고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신이 그대를 다스리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신으로부터 그대가 혼을 얻은 것이니 그대는 신에서 비롯되고 신 안에 살고 있는 피조물이다. 만약 이런 존재가 아니라면 그대는 아무것도 아니리. 이런 말을 했네요. 만약 모든 것이 신 안에 있고 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실제적 힘을 행사하는 악, 악의 문제가 나와요. 악은 도대체 어디서 연원하는 것인가? 뱀애가 가장 절박한 것으로 여겼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답을 듣게 된다. 모름지기 교사들은 신적이든 악마적이든 현세적이든 뭐든 간에 모든 사물이란 긍정과 부정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긍정으로서의 일자는 순수한 힘이자 생명이며 신의 진리이거나 신 자체이다. 그러나 부정이 없다면 이러한 신도 그 자체로 인지될 수 없을 것이며 그 안에 기쁨이나 고향이나 감정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부정은 긍정 혹은 진리의 반작용으로 진리가 계시되려면 그 안에 반대물이 깃들어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하네요, 뱀애가. 여기서 뱀에는 모든 존재에 스며 있으며 결코 지향할 수 없는 모순이 바로 세계의 가장 내밀한 추동력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다. 개개의 모든 형상은 다른 형상들과 적대 관계에 있다. 이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해당되는 사실이다. 모든 것에는 독소와 악의가 깃들어 있다. 마땅히 그래야 하기에 그런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생명도 활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색채와 도덕, 두꺼움과 얇음, 그 밖에 다른 모든 감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무만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야곱뱀의 그 악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득력이 있죠. 뱀의 사상은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생마르탱에 의해 수용되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뱀의 사망 직후 그의 저술이 러시아어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사상은 러시아 사상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이 현재까지도 확인될 수 있다고. 영국의 경우 위대한 자연 과학자 뉴턴이 뱀의 저작의 열렬한 애독자였다고 해요. 라이프니츠에게도 헤겔, 셀링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